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드밴스 어카운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그 교재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올해 초부터 바뀌면서 그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올해 시험 대비로 이미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사용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이론서는 이제 13판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집은 이제 3판이라고 돼 있는 거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범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결국에 이제 요 시험이, 4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페레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디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BAR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뭐 이제 제가 뭐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출제 범위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펠에서는 이제 어드밴스가 뭐 35%에서 뭐 4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BAR 섹션 있잖아요. 여기서, 40%가 나와요. 어드밴스가 4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사실이 이 오디팅에 있잖아요. 오디팅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오류 수정 붕괴가 시뮬레이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한 10%에서 15% 정도가 자 어드밴스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어카운팅이 뭐 내용이 뭐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시험 과목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제도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바뀌면서 그 출제 그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페레에서 배우는 우리가 어드밴스 어카운팅은 총 이제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개의 챕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아무래도 이제 8장과 9장을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요게 이제 사업 결합이죠. 그래서, 사업 결합 중에서 이제 합병과 그 연결 재무제표 작성,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챕터는, 거기 이제 그 3장 있어요, 3장. 리스크 어카운팅. 요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이랑 멀티플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챕터 5.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 흐름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6장. 보시면 이제 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 요게 이제 회계 변경과 이제 오류 수정.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챕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7장.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7장부터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7장이 이제 에쿼티 메소드, 11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6페이지 보시면 이제 챕터 7이라고 돼 있고, 이제 에쿼티 메소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글로는 이제 지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분율에 따른 이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에서, 이제 9장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equity securities. 요게 이제 지분 증권이고, 두 번째가 이제 debt securities죠. 채무 증권. 그래서 이제 채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첫 번째가, 뭐, 트레이딩. 요게 뭐, 단기 매매 증권이었고, 두 번째가, 뭐, HTM. 요게 뭐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FS. 매도 가능 금융 증권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debt securities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equity securities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에서는 뭐 페어 밸류 메소드냐, 코스트 메소드냐, 거기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했는데, 20% 미만이다.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이 이제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에서 배우신 이제 페어 밸류 메소드냐, 코스트 메소드냐, 그거는 요 이제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페어 밸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페어 밸류 메소드고,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 메소드 적용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그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한다. 지분법. 그래서 요게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컨솔리데이션. 요게 이제 9장에서 배우는 거죠. 9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배울 주제는 요 에쿼티 메소드, 요 7장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레벨 오브 오너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지분율이죠. 그래서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카운팅 메소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페어 밸류 메소드 또는 코스트 메소드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결 회계, 요게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신 거고,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significant influence, 2번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한글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자, 우리가 이제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분율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ignificant influence가 있어야 된다. 자, 유의적인 영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의적인 영향력.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 투자자가, 자, 투자 주식에 대해서, 자,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인베스티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자, significant influence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1번에 보시면, 자, indicators of a significant influence 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해서 피투자 회사의 자, 의사회에 참여한다. 요게 이제 2번이고요. B번이 이제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C번은 이제 material interentity transaction. 요거는 이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D번은 이제 interchange of manager personnel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투자 회사와 투자 회사 간의 어떤 이제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회사가 자 B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지분율을 이제 20% 갖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이사가 있는데, 자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 B라는 회사의 뭐 사내 이사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번에 이제 technological dependency, 요게 이제 필수적 기술 정보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자,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A라는 회사가 뭐 B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지분율이 20%를 갖고 있다라고 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A라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의 뭐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 회사. 그래서 이제 A라는 회사가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유망한 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다. 그죠? 근데 이제 B라는 회사를 보니까, 자, B라는 회사는 자, A 회사의 요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신약 개발. 그럼 결국에는 이제 B사 입장에서는
자, A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원천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례들이 결국에는 그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유의적인 영향을 우리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고요.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이 멀티플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자, indicators that an investor may be, 자, unable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의적인 영향을, 자, 행사할 수 없는 징후들에 대해서 이제 5가지가, 기준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A번 보시면, 자, opposition by an investee, such as litig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에 어떤 이제 소송이 발생해가지고, 자,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로 하여금, 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좀 반대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깊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로. 그 다음 이제 B번은, the investor and investee sign an agreement, such as, standstill agreement.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에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A라는 회사가 이제 B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원래는 이제 지분율이 뭐 20%였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B라는 회사가 뭐 좋아 보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늘린 거죠. 그래서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늘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B사 입장에서는 자, A사가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늘리다 보니까 자, 경영권의 위협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사 입장에서는 A사와 이제 서명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더 이상 뭐 우리 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그런 서명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B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C번, majority of ownership of the investee is concentrated among small group of shareholders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피투자 회사의 이제 주주의 구성이 굉장히 이제 소수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B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업의 이제 주주 구성 내역을 보니까, 자, 80%는, 최대 주주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를, 자,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80%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뭐 단독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A 기업 입장에서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C번이었고, 자, D번. 자, an investor wants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from an investee but fails to obtain. 라고 돼 있죠. 투자자가 이제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건데, 뭐 여기다 한번 써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보고 기간을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회사의 보고 기간이 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투자 회사, 자, B사의 뭐 보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다. 라고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고 기간에 맞춰서, 피투자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상반기에 대한, 반기 재무제표랑,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반기 재무제표. 자, 요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베스티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대한, 자, 반기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징후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D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fails to obtain representation on the investee's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투자 회사의 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뭐 너무 당연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유의적인 영향을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그런 징후였고.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동네 3번에 이제 지분율이 자 20% 미만인 경우에도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한다.
자, B번.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es. 피투자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C번. mutual inter-entity transaction. 그래서 투자 회사와 비투자 회사 간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그죠? 요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분율이 뭐 15%인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동아리 4번에 이제 conclusion. 자, 결론이 있는데, 결론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자가, 자,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 단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주식별로, 자,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자 유의적인 영향에 대한 거고 자 유의적인 영향이 있어야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이제 베이직 컨셉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베이직 컨셉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definition of equity method. 그래서 이제 지분법의 정의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법이라는 거는 주식을 최초 취득 시에 우리가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결국에 내가 주식을 살 때 제공한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취득일 이후에는 피투자 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의 우리가 변동분을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피투자 회사, 자, 인베스티. 자, 인베스티의 밸런스 시트를 이렇게 그려보고, 요게 이제, 에셋, 라이애빌리티 에쿼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려보는 것도 투자자, 인베스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투자 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 에셋 사이드에 여기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인베스트먼트 투자 주식.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또는 자본 자본이 이제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 조정해주는 자 요 방법을 에쿼티 메소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피투자 회사의 이제 에쿼티가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당기 순이익이 뭐 늘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뭐 100불만큼 늘었다.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지분율을 우리가 이제 20%라고 가정해 보면, 지분율이 20%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100 중에서, 자, 20%는, 자, 내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우리가 20만큼, 자, 이렇게 이제 늘려주는, 제가 요 방법이 이제, 에쿼티 메소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간단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지분법 적용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뭐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자, an investor shall recognize its share of the earnings and losses of an investee in the period for which they are reported by the investe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지분법 적용의 의의.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피투자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손익에 대한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피투자 회사가 자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익을 인식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이제 피투자 회사의 보고 기한 시점에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n each financial statement, rather than in the period, in which an investee declare dividend. 그래서, 피투자 회사가, 배당금을 선언하는 시점이 아니고, 그 피투자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자, 주식, equity securities.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분율이 자 20% 미만이다.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지분율이 이제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배당 선언일 시점으로 자 배당 선언일을 이제 기준으로 자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을 인식하죠. 디비던드 레버리지를 이렇게
자, 인식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지분법을 정하게 되면,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에서, 자, 50% 이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선언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B투자 회사, 자, B사의, 자, 보고 기간, B사가, 자, 당기 순이익을, 자, 보고하는 시점. 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 지분법을 종합에 따라서 자, 투자회사가 이제 B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함에 따라서 자, 배당 선언을 조정할 수 있겠죠. 자, 배당 선언을 조정하게 되면 배당 수익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익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분법을 종합에 따라서 자, B사의 그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P투자 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언하여 자, 투자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가 투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P투자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자, 투자 수익을 인식한다.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자, 그러므로 자,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직 컨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그래서, 최초 측정과, 최초 측정,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박스 1번에 이제 initial measurement라고 되어 있죠. 최초 측정. 그래서 보시면, 자, an investor shall measure, 자, an investment in the common stock of an investee, initially at cost. 그래서, 취득 원가법으로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박스 2번이 중요하다. 박스 2번 보시면,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es book value.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명 그 취득일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자, acquisition cost가 이제 취득 금액이죠. 자, 취득 금액과 자, P 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 간의 차이를 우리가 취득의 차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이제 기업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P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공정 가치가 있고, 자,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부 금액.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P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지분율을 뭐 20% 취득했다. 라고 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유의적인 영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유의적인 영역이 있는데, 자, 유의적인 영역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이제 지분율이 우리가 20% 있는 경우에는, 자, 지배력은 없어요. 지배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분율을 자,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자, 20%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 지배력은 없죠. 지배력은 없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20%라는 자, P투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취득 대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 가치만큼은 돈을 안 주겠죠. 자, 기업 가치만큼은 돈을 안 주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자, 무조건 P투자 회사에 자,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취득 금액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 요 가운데 지점이 요게 이제 취득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을 보시면, 맨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자, 여기는, 자, P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 금액인데, 자, 장부 금액 중에서, 자, 지분율이 있는 거죠. 지분율. 이렇게. 투자의 지분율.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취득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자, 취득 금액과, 자, P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 자, 요 차이를 우리가, 취득의 차이. 거기 보시면,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es book value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취득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취득의 차이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눠보면, 자, 우리가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자, 웃돈을 더 주고 산 금액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굿윌,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고, 주식을 우리가 살 때, 자, 공정가치보다 웃돈을 더 주고 샀다. 요게 굿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P투자 회사의 순자산, 페어밸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취득의 차이는, 이라고 돼 있죠. 취득의 차이는,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 자, 여기서, 자, 취득 금액에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잔고 금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러면 이제 취득의 차이는 뭐로 구성이 돼 있냐? 자, 피투자 회사의, 페어밸류에서 북밸류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영업권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호세별 표시가 있죠. 투자 주식의 이제 최초 취득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는,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자, 왼쪽에서 끝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적어볼게요. 취득 원가. 자,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여기,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잔고 금액. 자, 비사 할게요. 비사의, 자, 순자산. 자, 잔고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 있죠? 페어밸류에서 이제 북밸류 뺀 금액.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 곱한 금액. 이렇게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웃돈을 주고 산 금액. 9딜 있는 거죠. 프리미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원가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취득 시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잔고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 플러스, 페어밸류와 북밸류의 차이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 거기다가, 웃돈을 준 프리미엄.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최초 인식과 측정이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최초 측정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 박스 3번에 보시면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 요게 이제 후속 추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이후에, 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 인베스트의 밸런스시트이 있는 거죠. 자, 인베스트의, 밸런스시트 있고, 자, 에셋, 자, 러버트 에쿼티.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베스터가 있는 거죠. 인베스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분법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지분법이라는 거는,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또는 요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 자, 인베스먼트의 장부 금액에 반영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지분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자, 피투자 회사의 자, 자본이 변동하는 요인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변동한 요인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캐피털 스탁이고, 두 번째가, APIC. 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틴 어닝스. 자, 이익이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OCI. 기타 자본.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터에서, 그 10장에서 배웠던 인터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자본이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변동을 공부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캐피털 스탁과 APIC인데, 수업 목적상으로, 자, P투자 회사의 캐피털 스탁과 APIC는 자, 변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리테인 어닝스죠. 그래서, P투자 회사의 자, 이익경이 변동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 P투자 회사의, net operating loss, 단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 P투자 회사가, 자, 배당을 선언해서, 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자, P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냐라고 보시면, 자, B사의, 자, P투자 회사의 자,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뒤에 빼는 게 있거든요. 뒤에 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P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자,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인컴, 자, 지분법 이익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투자 주식의 요 장부 금액을, 자,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손실이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런 경우 똑같아요. 자, B사에, 단기 손실, 자, 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하고, 뒤에,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빼주면 된다.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로스, 지분법 손실을, 자, 이렇게 인식하면서,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우리가 감액시키면 되는 거죠.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감액시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배당의 지급인데, 자, 배당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자, P투자 회사가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자, 회계 처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배당을 선언해서 지급했다. 그럼 결국에는, P투자 회사 입장에서, 자, 리테인 어닝스가 주면서, 결국에 이제 그 미지급 배당금을 잡았다가, 뭐 캐시가 나가겠죠. 캐시가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P투자 회사 입장에서, 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캐시가 나갔으니까. 그죠? 자, 순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P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인베스트먼트, 자, 투자 주식에 우리가 장부 금액을, 감액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았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캐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P투자 회사의 자본의 변동 중에서, 자, 이익위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OCI. 자, OCI는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OCI, 이제 P투자 회사에 대해서, 자, OCI에 뭐 개인이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OCI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자, OCI 인식한 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도 당연히 이제, P투자 회사에서 증가한 OCI 개인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이렇게 이제 OCI를 우리가 똑같이 투자자도 인식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OCI 뭐 개인이 아니고 로스인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 1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invested net income. 그래서, P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A번 보시면, P투자자가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B번에, P투자자가, 단기 순손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 금액에다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이제 감소시키면 되시고요. 자, C번. P투자자에 대한 이제 지분 취득이, 자, 기중에 발생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중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일 이후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이제 증가시키면 되는데,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자,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다면, 단기 순이익을 월할 계산해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보고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가 자, 지분을 이제 7월 1일에 취득한 거죠. 7월 1일 취득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6개월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이제 인식하면 되는데,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때 결국에는 자,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분율이 20%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분을, 자, 기중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20% 곱한 금액에다가, 자, 월할 안분 해가지고, 자, 12분의 6.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자, 월할 안분 해가지고 인식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취득의 차이 상가액이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제가 설명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invested cash dividend. 그래서 P투자 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언해서 지급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한글 보시면, 자, P투자 회사로부터 자,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했다. 자, 그러므로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이었고, 그 다음에 똥내 4번에 이제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그래서 이번에는 피투자 회사의 자 OCI가 변동하는 경우죠. 그래서 OCI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자 OCI 변동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 우리가 조정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OCI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FAL의 어드밴스 어카운팅과 BAR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다 공부하시면은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회독을 하실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똥내 5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Capital Stock, APIC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투자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변동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 목적상 우리가 해당 변동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똥내 6번에 이제 Intra Entity Gain and Losses 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내부 미실현 손익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도,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 간의 어떤 내부 거래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컨솔리데이션을 할 때만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뭐 삭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에쿼티 메소드에 대한 그 후속 측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빼고 나서 공부했죠. 그게 뭐냐면, 취득의 차이 상각액이라는 건데, 거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연구가 있어요. 연구. 그래서 연구 보시면,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각액은, 자, 우리가 왜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하냐? 자, 이거죠. 보시면.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할 때, 자, 피투자 회사의 당기순액에다가, 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뒤에 빼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각액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왜 나왔냐가 이제 연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 이제 중간에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자,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익 있죠. 그래서, 자, B사의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뭐 7만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매출 원가가 뭐 4만.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GP. 자, 매출 총 이익이 요게 3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자, Operating Expenses. 자, 요 판관비가, 10,000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자,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이제 2만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손익도 없고, 자, 법인세 비용도 없다고 가정해보면, 자, 요게 이제 당기순익이 되는 거죠. 당기순익이, 요게 이제 2만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요 2만에다가, 뭐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분법 이익을 뭐 4,000원을 인식해야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 B사의 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B사의 그 순자산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요게 계산된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의, 자,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가정이 있는데, 자, 가정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주식을 최초로 취득할 때, 자, 취득 금액이 있었죠. 취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에다가 지분율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더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취득의 시점에, 자,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요 차이가, 인벤토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자, 요거를, 요 연구에서는 요게 3,000으로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3,000.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페어밸류가 북밸류 대비해서 3,000이 더 크다. 자, 요런 가정하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자, B사의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은 7만으로 똑같은데, 결국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자,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이제 4만인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페어밸류가 3,000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플러스 3,000을 조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매출원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4만이었지만, 자,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3,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GP. 자, GP가 이제 27,000이 나오는 거예요, 27,000.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제 119페이지 하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가 이제 27,000이 나오고요. 똑같이 이제 영업 비용은 만불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이 17,000이 되고, 영업의 손익과, 자, 법인세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요 17,000 자체가 이제 넷인컴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17,000. 그럼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요 17,000에다가, 자, 20%를 곱한, 자, 3,400을 우리가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슈드비 금액이 되는 거죠. 요게 3,400이.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지분법 이익을 항상 계산할 때,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자, 매번 이게 재구성하기가, 번거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일단은 이제 투자자가, B투자 회사가, 장부가액으로, 작성한 요 손익계산서 상에, 요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 뭐,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다. 자, 지분율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취득의 차이 상각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3,000 있었죠. 다만 3,000 중에서, 자, 20% 지분율만큼만 이렇게 빼게 되면, 결국에는 요 4,000에다가, 요게 왜 있죠? 결국에는 4,000에다가 3,000에 20% 곱한 자 600을 빼게 되면 요게 3,400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결국에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재구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분율 곱해 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해야 되지만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요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제 지분율 곱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취득의 차이의 단기 상각액을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주면 지분법 이익 3,400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연구를 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연구 보시면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각액은 왜 지분법 이익에서 차감하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P투자 회사가 보고한 단기 순이익은 자, P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잔고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자,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한 단기 순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자, P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 현재 P투자 회사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재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17,000이 나오고 거기 이제 표 밑에를 바로 보시면 자, 표 밑에 따라서 있죠. 자, 따라서 자, A사 입장에서는 자, 주식 취득일 현재, 자,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17,000이, 자, B사의 당기순이익이 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렇게 이제 매번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해서, 자, 지분율만큼 우리가 곱해가지고, 자, 지분법 이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번거롭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서, 자,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자, 지분율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각액을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주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 그 왼쪽에 그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amortiz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 그래서 취득 금액과 자, 순자산 잔고 금액 간의 차이의 상각액에 대해서 자, A번 보시면 이제 재고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재고 자산은 외부에 판매될 때 상각이 된다라고 돼 있고, 자, B번은 이제 유형 자산, 상각 대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 동안에 상각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이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상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후속 측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19페이지 상단에 박스 4번에 이제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방법 1번과 방법 2번 있는데, 자,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최초 취득 금액. 최초 취득 금액은 결국에는 이제 B사의 자, 순자산 잔고 금액. 자, 여기다가 자, 지분율 뭐 20%
가정할게요. 지분율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자, 취득일 시점에, 자, 페어 밸류와, 자, 북 밸류 간의 차이에다가 이제 지분율 이렇게 곱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영업권. 9딜. 이렇게 쓸게요. 요게 이제, 투자 주식에 대한, 최초 취득 금액이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B투자 회사의, 자, 순자산 변동분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B사에 대해서 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B사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 자, 20%.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우리가 이렇게 빼주는 거죠. 취득의 차이 상가액. 이렇게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B사에 뭐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B사에, 자, 단기 순손실에다가, 자, 20% 지분율 곱하시고, 똑같이,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B사가, 자, 배당을 선언해가지고 지급했다. 그래서 B사의 배당.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 배당 선언액이 있어요. 자, 배당 선언액. 자, 여기다가 이제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자, 우리가 이제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의, 감소를 해주시면 되시고, 넷 오퍼레이팅 로스도 결국에는 요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B사에, 자, OCI 개인이 발생했다. 자, OCI 개인. 자, OCI 개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똑같이, 자, B사의 이제 OCI 개인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 이렇게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증액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사건들이, 우리가 최초 취득한 이후에, 이제, B투자 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려해주면, 자, 요게 이제 그 단기 말에, 자, 투자 주식의 그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단기 말에, 투자 주식의 이제 장부 금액이 되고, 이제 요 식을 이제 정리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정리해보면, 자, 여기 이제 지분율이 다 있죠. 자, 지분율 요 앞에 있는 걸 보시면, 자, 요걸 이제 보시면, 자, 요걸 이제 결국에 다 더하게 되면, 자, B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에다가, 단기 순이익 더하고, 단기 순손실 빼고, 배당 금액 빼고, OCI 개인 더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B사 입장에서, 단기 말, 자, 순자산 장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순자산 장부 금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이렇게 있죠? 자, 요 지분율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시고, 지분율.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뭐냐? 자, 남아있는 금액이 이거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자,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취득의 차이 삼각 누계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취득의 차이 중에서, 자, 미삼각 잔액이라고 한다. 미삼각 잔액.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투자 주식의 그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자, 요게 이제 방법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경우로 구하는 걸 요거 이제 방법 2번이라고 우리 교재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의 경우가 우리 교재에 있는 방법 1번이고, 요 밑에 경우가 방법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ARCPA 수업 목적 상으로는,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요 방법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방법 2번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요 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장에서 그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에 그 NCI라고 하거든요. NCI. 비지배 지분을 구할 때도 똑같이 요 2번 식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쿼티 메소드를 공부할 때, 자, 1번과 2번을 다 알아두시는 게 결국에 나중에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그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구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예제 1번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그 예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교시 시작할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